충격적이게도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골칫거리라 생각하며 모두 폐기하고 있다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가 이 음식을 개발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카타니아에서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파비오 로셀리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이 마을에 한번 한국 관광객분들이 오신 걸 기억합니다. 저희 식당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보고 무척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드시던 김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독특한 향신료처럼 느껴져요. 어느새 50이 넘은 나이가 되었는데 이 일을 시작한 지는 30해가 넘었나 봐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고 또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왔죠.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자 삶이었어요. 아침마다 바다로 나가서 그날의 재료를 확인하고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생선들을 골라내고 주방에서 손님들을 위한 요리를 준비하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음식 향기가 식당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특히 목요일이면 제가 직접 담근 토마토 소스로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저희 식당의 간판 메뉴였죠. 작년 여름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큰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개 수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엔 계절적인 변화려니 했죠. 올해는 봄이 좀 이상했으니까 하며 넘어갔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시칠리아의 다채로운 해산물들로 열정적으로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홍합으로 만든 스파게티, 새우가 들어간 리소토, 문어를 곁들인 샐러드까지 말이죠. 매일매일이 바다가 주는 선물로 채워졌었어요. 하지만 그해 여름의 어느 날 평소와 완전히 다른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 항상 그랬듯이 시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항구는 어부들의 활기찬 외침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부들이 물고기 대신 이상한 갑각류로 가득 찬 그물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게 뭘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던 게와 비슷하지만 어딘가 다른 모습이었어요. 푸르스름한 껍질에 독특한 반점들이 있는 그 생물들은 우리 바다에서는 본 적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계속 보니 그 크기가 우리가 아는 게보다 훨씬 컸어요. 다리도 더 길고 집게도 더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항구 곳곳에서 어부들이 그 생물들을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죠. 이놈들 때문에 조개들이 다 사라졌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정오쯤 저는 몇몇 어부들과 함께 그들이 찾아낸 조개 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조개들이 사라졌어. 홍합도 찾을 수가 없고. 모두가 의아해했죠. 이 바다에서 나고 자란 우리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마르코라는 나이든 어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이 바다를 40년 넘게 본 사람이었죠. 파비오, 이건 심각해. 우리가 아는 바다가 아니야. 푸른 꽃게 때문이야.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을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푸른 꽃게. 그 세 글자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저희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늘 어머니와 같지.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거쳐 제게까지 이어진 이 요리들을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저녁 주방에 들어서니 요리사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오늘은 조개 요리 품절이라는 팻말을 걸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우리 식당의 간판인 조개 파스타, 홍합 리소토 모든 게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부들이 가져온 조개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신 푸른 꽃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피에트로 어부는 화가 나서 그 꽃게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해충 같은 놈들, 우리 바다를 망쳐놨어.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많은 꽃게들이 정말 못 먹는 걸까?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게를 별로 먹지 않아요. 그저 가끔 특별한 날에나 찾는 재료였죠. 하지만 저 푸른 꽃게들은 우리가 아는 게랑은 좀 달라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피에트로가 버린 꽃게 중 하나를 주워 집으로 가져갔어요. 아내가 물었죠. 그걸 왜 가져와? 한번 요리해볼까 하고. 아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푸른 꽃게를 손질하며 관찰했어요.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게와는 다릅니다. 껍질이 더 딱딱하고 살도 더 꽉 차 있어 보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쪄보니 놀랍게도 단내가 났어요. 토마토 소스에 넣고 파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향신료도 조금 더 넣어보고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아내에게 건넸죠.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정말일까 싶어서 저도 먹어봤습니다. 과연 아내 말이 맞았어요. 꽃게의 단단한 육질과 풍부한 향이 토마토 소스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났어요. 모두가 저 꽃게를 문제라고만 보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 바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재료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항구로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버려지는 푸른 꽃게들, 어부들의 한숨, 줄어드는 조개들,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바다. 결국 제가 깨달은 건 이렇습니다. 바다는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 거부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푸른 꽃게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우리 레스토랑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부엌에서 푸른 꽃게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죠. 바질과 함께 볶아도 보고, 레몬과 화이트 와인으로 조리해도 보고,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때로는 정말 맛없는 요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레스토랑에서 첫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께 푸른 꽃게 파스타를 무료로 제공해보는 거죠.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몇몇 분들은 주저하셨지만 호기심에 먹어보시더라고요. 첫 번째 손님인 안나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파비오, 이게 정말 그 바다를 망친다는 꽃게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이게 우리 레스토랑과 마을을 구할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어느 날 오전, 저는 푸른 꽃게 요리를 본격적으로 메뉴에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바질과 마늘을 더 많이 넣어보기도 하고, 화이트 와인과 버터로 조리해보기도 했죠. 어떤 조리법이 꽃게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특히 공들인 건 끓는 물에 삶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평소 먹던 게보다 푸른 꽃게가 더 크고 단단해서 적절한 조리 시간을 찾는 게 쉽지 않았죠.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고 덜 삶으면 설익었어요. 결국 15분에서 20분 사이가 가장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드디어 첫 번째 공식 메뉴로 푸른 꽃게 토마토 파스타를 내놓았어요. 메뉴판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적었죠. 바다의 새로운 선물, 푸른 꽃게 파스타. 가격도 기존 조개 파스타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하지만 첫 손님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마리오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니 메뉴판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파비오,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 바다를 망친 해충을 왜 먹으라고 해? 그분은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셨죠. 오후에 들어온 젊은 커플도 비슷했어요. 선생님, 다른 메뉴는 없어요?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다른 음식점으로 가버렸습니다. 서빙을 하던 제 조카 사라가 말했어요. 삼촌,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했습니다. 조개가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었어요. 한번 맛보시지 않으실래요?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시도해 주셨어요. 드시더니 생각에 잠기시다가 말씀하셨죠.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날 밤 매출은 평소의 반도 안 됐어요. 직원들도 걱정스러워했죠. 마르코가 말했어요. 파비오, 이렇게 가다가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해보자. 다음 날부터는 전략을 바꿨어요. 무료 시식 코너를 만들기로 한 거죠. 입구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푸른 꽃게로 만든 요리를 작은 접시에 담아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바다의 새로운 맛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해충인데. 하지만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미국에서 온 젊은 여행자가 먹어보더니 놀라면서 말했죠. 오, 어메이징.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식해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마을에 오는 대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그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며 후기를 남겼어요. 카타니아의 혁신적인 레스토랑에서 해적게를 먹어봤는데 일주일 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식 코너에서 맛본 사람들이 실제로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피오나 부인이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제 친구 권유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있었어요. 옆집 레스토랑 주인 루카가 찾아와서 비꼬듯이 말했죠. 파비오, 맛이 좋다고 해서 조개 파스타를 푸른 꽃게 파스타로 바꾸면 안 돼. 전통은 전통이야. 제가 답했어요. 전통이 중요한 건 알아. 하지만 바다가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던 중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지 신문 기자가 찾아온 거죠. 그녀는 저희 레스토랑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푸른 꽃게 요리를 시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바다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푸른 꽃게도 하나의 식재료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기사가 나간 후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졌어요.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들은 그 유명한 푸른 꽃게 파스타를 먹어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단골들도 이제는 푸른 꽃게 요리를 즐기고 있었죠. 마리오 아저씨조차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열받았는데 먹어보니 나쁘지 않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레스토랑들도 푸른 꽃게 요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바다는 변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에 맞춰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주방에 서서 푸른 꽃게를 손질하며 어떤 새로운 맛을 창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2달째, 저는 진짜 시험대에 올랐어요.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인 라가제타에서 시칠리아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지역 푸드 트렌드를 취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우리 같은 작은 레스토랑까지 들릴 줄은 몰랐죠. 어느 날 오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2사람이 들어왔어요. 명함을 건네더니 로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기자 프란체스카와 사진작가 마르코였죠. 파비오 셰프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솔직히 긴장됐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현지 신문이나 블로거들만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국가적인 신문이잖아요. 제가 떨고 있는 걸 알아차렸는지 프란체스카가 말했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하게 얘기했어요. 바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 푸른 꽃게를 접했을 때의 고민, 주변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요. 프란체스카는 열심히 받아 적었고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건 손님들이었어요.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맛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코는 제가 푸른 꽃게를 손질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직원들과 손님들도 인터뷰했죠. 안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원래부터 우리 요리였던 것 같아요. 사흘 후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은 재앙을 요리로 승화한 대담한 전환이었죠. 사진과 함께 우리 레스토랑의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에서, 밀라노에서, 심지어 북쪽 끝 동네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예약이 1달 전까지 꽉 찼죠. 직원들도 바빠졌고 주방도 정신없었어요. 푸른 꽃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어부들도 이제는 꽃게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어요. 카타니아 대학의 해양생물학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푸른 꽃게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했대요. 교수인 주세페 박사가 제안했어요. 어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푸른 꽃게를 더 효율적으로 잡고 보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제안에 찬성했어요. 우리는 어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나가서 꽃게 손질법을 가르쳤어요. 어떤 크기가 요리에 적합한지, 언제 잡아야 가장 살이 꽉 차 있는지 같은 노하우를 공유했죠. 시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푸른 꽃게가 이제는 단순히 골칫덩이가 아니라 상품이 됐죠. 가격도 생겼어요. 최초에는 거의 공짜였는데 이제는 조개만큼의 값어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죠. 다른 레스토랑들도 푸른 꽃게 요리를 메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루카의 식당에서도 시칠리아 스타일 푸른 꽃게 파스타를 내놓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희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했어요. 푸른 꽃게 리소토, 그라탱, 심지어 수프까지 만들어 봤죠. 특히 꽃게 비스크는 큰 인기를 끌었어요. 뽀얗게 우려낸 꽃게 육수에 크림과 쉐리를 더한 진한 풍미가 손님들을 매료시켰죠. 이 시점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시 보도한 겁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생태계 변화와 음식 혁명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러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인, 독일인, 심지어 일본에서도 음식 평론가가 왔죠. 푸른 꽃게가 전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인기 속에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요리를 설명하는 시간도 계속 가졌죠. 이 푸른 꽃게는 원래 우리 바다에 없던 생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요리의 일부가 됐죠.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푸른 꽃게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때 골칫덩이로 여겨졌던 생물이 이제는 카타니아의 새로운 특산물이 됐습니다. 항구 근처에는 푸른 꽃게 거리라는 간판도 생겼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푸른 꽃게 개체수 증가로 여전히 다른 해양 생물들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조개류는 조금 회복되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침입종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사라가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삼촌, 우리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는 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담이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됐어요. 책을 쓰려고 하니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됐죠. 모든 게 빠르게 변해갔어요. 카타니아의 작은 해산물 레스토랑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됐고, 푸른 꽃게는 더 이상 해충이 아니라 시칠리아 요리의 새로운 얼굴이 됐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변하고 있었지만 우리도 그에 맞춰 변화하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이제 푸른 꽃게의 메카가 됐고, 저는 매일 아침 항구에서 어부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어요. 파비오, 이제는 내가 푸른 꽃게의 아버지 같구나. 그런데 진짜 전환점은 다른 데서 왔어요. 어느 날 아침 해양당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유럽연합에서 침입종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 사례를 모델로 삼고 싶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해양생물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카타니아로 왔어요. 그들은 며칠 동안 우리 레스토랑에 머물며 푸른 꽃게 활용법을 배워갔죠. 특히 요리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역 공동체와 협력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관찰했어요. 독일에서 온 요하네스 박사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은 단순히 요리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죠. 이때부터 우리 마을이 유럽 전역의 푸른 꽃게 관리 프로그램의 시범 지역이 됐어요. 정부 지원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꽃게 가공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도 나왔고, 어부들을 위한 장비 현대화 지원금도 받았어요. 하지만 성공이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어요. 푸른 꽃게의 남획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몇몇 어부들이 지나치게 많이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타니아 대학과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푸른 꽃게 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개체수를 유지해야 하고 어떤 크기 이하는 잡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정했죠. 처음에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어부들도 결국 이해해 주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피에트로가 동의했어요. 이제 그도 푸른 꽃게 어업의 열정적인 지지자가 됐거든요. 같은 시기에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주방장들을 위한 푸른 꽃게 요리 워크숍을 열었죠. 다른 지역에서 온 셰프들이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주일씩 머물며 배워갔어요. 토리노에서 온 치르 셰프가 기억에 남아요. 전통을 지킨다는 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 진화시키는 거네요. 그의 말이 제 안을 깊이 울렸어요. 이즈음 사라가 또다시 좋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관광객들이 직접 푸른 꽃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법을 배우면 어떨까요? 시작하자마자 인기가 폭발했어요. 미국, 아시아, 심지어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온 한 요리사가 감동적인 말을 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당신들의 이야기가 큰 영감을 줘요. 그 즈음 아버지가 큰 결정을 내리셨어요.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에 매일 나오셔서 푸른 꽃게 손질을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를 걱정했다.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전통을 발전시킨 거라는 걸.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어느 주말 우리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셰프 마시모 보투라였죠. 그는 조용히 들어와 푸른 꽃게 요리를 시켰어요. 요리를 다 드시고 주방으로 오셨어요. 간단한 재료로 이런 풍부한 맛을 내다니. 당신은 진정한 장인이에요. 그 만남은 제게 또 다른 자신감을 줬어요. 아무리 작은 지방의 레스토랑이라도 진정성 있는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몇 달 후 시칠리아 주정부에서도 우리 활동을 인정했어요. 지역 혁신 식문화 대상을 받게 된 거죠. 시상식에서 제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 레스토랑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카타니아 전체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여름이 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푸른 꽃게 개체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다른 해양 생물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가 과제가 됐습니다. 주세페 박사와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해양 생태계에서 푸른 꽃게의 적정 개체수를 찾아내는 프로젝트였죠. 주 단위로 어획량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어종들의 개체수 변화도 추적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어요. 푸른 꽃게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다는 거였죠. 어부들이 가져온 꽃게를 해부해 보니 많은 개체들의 위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꽃게만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해양 생태계는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우리가 내린 한 가지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리요. 이 발견을 계기로 우리는 푸른 꽃게와 함께하는 해양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꽃게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알았죠. 관광객들과 함께 해변 청소도 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도 벌였어요. 레스토랑에서도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을 없앴죠. 이 모든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더욱 깊이 깨닫게 됐어요. 푸른 꽃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더 큰 환경운동의 일부가 된 거죠. 작은 레스토랑의 선택이 지역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국가적 관심을 받고 다시 환경보호라는 더 큰 이슈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건 가을이었어요. 지중해 해양보호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 카타니아 프로젝트가 주요 사례로 소개된 겁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저도 초청받아 발표하게 됐죠.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그리스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로드스 섬 어민들이 있었고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도 침입종 생물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모두가 제게 조언을 구했죠.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셨나요? 로드스 섬의 니코스가 물었어요. 처음엔 저도 혼자였어요. 하지만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죠. 컨퍼런스에서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FAO UN 식량농업기구의 해양 프로그램 담당자가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거죠. 이건 단순히 지역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다른 나라의 어촌 마을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특히 크로아티아와 터키에서 푸른 꽃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경험을 공유했어요. 사라가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통역을 도와줬고 우리는 꽃게 요리법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조직 방법, 지속 가능한 어업 가이드라인까지 전수했어요. 이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수산연구소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들은 한국 남해안에서도 푸른 꽃게가 발견되고 있고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화상 미팅에서 한국 연구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열정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문제를 예방하고 싶어요. 박 박사가 말했죠. 이 국제적 교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줬어요.
한국의 해산물 요리법 중에는 푸른 꽃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조은영 요리사가 보내준 된장찌개 레시피를 우리식으로 변형해서 지중해식 푸른 꽃게 스튜를 만들어 봤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좋아했는데 집에서 먹던 맛이 나네요. 하지만 이탈리아 스타일로 멋있게 변신했네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압력도 생겼어요. 대형 식품 회사들이 우리 레스토랑에 접근해 오기 시작한 거죠. 푸른 꽃게 통조림이나 냉동 제품을 대량 생산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첫 번째 미팅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선도와 지속 가능성이에요. 대량 생산은 그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 어부들은 이런 기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안이었죠. 이게 우리 커뮤니티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날 저녁 항구에서 열린 주민총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는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해라는 의견이, 다른 쪽에서는 우리 방식을 지켜야 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죠. 결국 타협점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카타니아 푸른 꽃게 생산자 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품질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 시스템을 마련했죠. 대량 생산업체와 계약을 하되 우리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린 어부들과 나이든 어부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는 너무 급하게 변화하면 안 된다. 하지만 너무 느리게 가도 안 된다. 균형이 중요하다. 조합이 설립되고 몇 달 후 우리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았어요. 일부는 보존식품으로 가공되어 다른 지역으로 팔려나갔고, 우리 레스토랑과 지역 식당들은 여전히 신선한 푸른 꽃게로 요리를 제공했죠.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중해 요리학교에서 우리를 초청해 혁신적 지중해 요리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로마 근처의 명문 요리학교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가 과연 그런 곳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라가 등을 떠밀었어요. 삼촌이 가진 경험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로마로 갔어요. 젊은 요리사들에게 푸른 꽃게 요리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지, 지역 커뮤니티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가르쳤죠. 학생들의 열정에 저도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은 전통 요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가면서 창의적인 요리들을 선보였어요. 어느 학생은 푸른 꽃게로 기존의 전통 안무를 만들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때쯤 저희 레스토랑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예전에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혁신적 요리의 상징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주방에 서서 푸른 꽃게를 손질했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기본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손님들도 그걸 알아줬어요. 파비오 셰프가 직접 요리해서 좋아요. 정성스러운 맛이 느껴져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죠. 바로 바다 자체에서 나타난 변화였어요. 그날은 1월 중순의 추운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어부들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개가 돌아왔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조개가 다시 바다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세페 박사와 해양생물학자들이 긴급하게 모였어요. 그들의 분석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푸른 꽃게 개체수가 안정화되면서 바다의 생태 균형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푸른 꽃게가 해조류를 먹으면서 조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푸른 꽃게가 조금이나마 다른 생물들과 공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조개 개체수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희망적인 신호였죠. 저희 레스토랑에도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제는 조개와 꽃게를 함께 요리에 넣을 수 있게 됐거든요.
시칠리아의 해산물 하모니라는 새로운 메뉴도 만들었죠. 푸른 꽃게, 조개, 홍합이 함께 들어가는 특별한 파스타였어요. 이 새로운 요리는 카타니아의 변화를 상징하는 메뉴가 됐어요. 하나의 생물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찾은 거죠. 손님들도 그 의미를 이해해 주었고 이 메뉴는 빨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조개가 돌아오면서 또 다른 고민도 생겼어요.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였죠. 푸른 꽃게를 너무 많이 잡으면 조개가 다시 사라질 수 있었고 조개를 너무 많이 잡으면 푸른 꽃게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어요. 카타니아 대학과 해양연구소가 함께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매달 해양 생물 개체수를 확인하고 어획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죠. 어부들도 이제는 이런 과학적 접근에 익숙해졌어요. 마르코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학자들이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 어느 봄날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네스코 생태 보전 프로그램에서 카타니아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관리의 모범 사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 작은 항구 도시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유네스코 사절단이 카타니아를 방문했을 때 저희는 모든 걸 보여줬어요. 어부들이 어떻게 푸른 꽃게를 잡는지,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관광객들이 어떻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까지요. 사절단장인 수잔 박사가 감명 깊어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지역 사회가 어떻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학적 실험이죠. 이 인정이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어요. 이제는 카타니아가 다른 지역들의 모범이 돼야 했으니까요. 정부의 지원도 더 늘어났고 유럽연합에서도 프로젝트 예산을 대폭 확대해줬어요. 여름엔 지중해 해양 생태계 복원 컨퍼런스가 우리 마을에서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해양 전문가들이 카타니아로 모인 거죠.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망설였지만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죠. 큰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푸른 꽃게를 먹기로 결심한 건 작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마을 전체를 그리고 이제는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컨퍼런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푸른 꽃게가 아닌 다른 침입종인 시가라, 프라운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였죠. 당신들의 성공담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하산 셰프가 말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저는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계속했죠. 유명세가 레스토랑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일본에서 온 다큐멘터리 팀이 우리를 취재했어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카타니아에 머물며 우리의 일상을 기록했죠. 감독인 다카시가 말했어요. 카타니아의 이야기는 음식을 넘어선 삶의 철학이네요. 이 즈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힘이 쇠약해지셨죠. 병실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보물은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란 걸.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가 이루어낸 것은 단순히 새로운 요리나 수익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 그 과정이었죠. 가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었죠. 온도가 높아지면서 푸른 꽃게의 행동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부들이 걱정했어요. 이제는 꽃게들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네. 잡기가 어려워졌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쌓고 있었어요. 새로운 어로 기술을 배우고 해양 과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끊임없이 적응해 나갔죠. 이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됐어요. 그의 말 카타니아는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실천 마을로 선정됐어요. 이건 단순히 푸른 꽃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만들어진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장님이 선포식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카타니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푸른 꽃게와 함께한 3년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53이 됐어요. 제 레스토랑은 이제 카타니아의 상징이 됐고 먹거리 문화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는 장소가 됐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저는 해가 지는 항구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때 사라가 제 옆으로 왔어요. 이제 그녀는 레스토랑의 공동 경영자가 됐고 국제 비즈니스 쪽을 담당하고 있었죠. 삼촌, 오늘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뉴욕에서 푸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는 팀이 우리 이야기를 넷플릭스용 에피소드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세계적인 셰프들의 이야기를 담는 유명한 시리즈 땅과 바다의 요리사의 카타니아 편을 담고 싶다는 거였죠. 어떻게 생각해요? 사라가 물었어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며칠 후 제작팀이 도착했어요. 책임 프로듀서인 엘리자베스와 감독 토마스는 한 달간 카타니아에 머물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일상을 철저히 관찰했죠. 카메라는 저희의 아침 일과부터 따라다녔어요. 새벽 5시 항구에서 어부들과 함께하는 모습,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는 과정, 주방에서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고민하는 순간들까지요. 특히 인상적인 장면을 요청했어요. 제가 처음 푸른 꽃게를 먹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재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피에트로 어부도 참여해서 그날을 재현했죠. 카메라 앞에서도 그의 첫 반응은 똑같았어요. 이걸 먹겠다고? 정신 나갔어.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버지와의 대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입원을 자주 하셨지만 촬영 당일은 컨디션이 좋으신 날이었죠. 아들아, 처음엔 내가 우리 전통을 버리는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전통을 발전시킨 거였어. 바다는 변하지만 그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됐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카타니아 정신이었죠. 촬영이 진행되면서 제작팀도 우리 문화에 감동받았어요. 엘리자베스는 매일 저녁 푸른 꽃게 요리를 맛보며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요라고 말했죠. 다큐멘터리 팀이 떠난 몇 주 후 또 다른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이탈리아 미슐랭 가이드의 심사위원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 일반 손님처럼 행세했지만 제가 알아보았어요. 그날은 별 부담 없이 우리가 늘 하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신선한 푸른 꽃게로 만든 파스타, 그리고 새로 개발한 푸른 꽃게와 조개를 함께 넣은 리소토까지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카타니아의 파비오 레스토랑에 빕구르망 인증이 내려진 거죠. 미슐랭 별은 아니었지만 우리같이 작은 지방 레스토랑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빕구르망은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 주어집니다. 신문 기사에 적혀 있었죠. 그게 정확히 제가 추구하는 가치였어요. 이 인증이 또 다른 변화를 불러왔어요. 음식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카타니아 지방정부에서도 더 큰 지원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명성에 취해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지자 저는 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푸른 꽃게 요리 학교를 만들기로 한 거죠. 단순히 요리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배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장소로요. 옛날에 생선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보수했어요. 주방 시설과 작은 강의실, 그리고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까지 갖춘 공간이 됐죠.
첫 수업에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젊은 셰프들이 모였어요.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재료를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이죠. 학생들은 단순히 푸른 꽃게 요리법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지속 가능한 어업의 원칙,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방법, 기후 변화가 요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배웠죠. 어느 날 학생 중 한 명인 안젤라가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중요한 건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배우는 거지. 우리는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변화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해. 요리 학교가 문을 연 지 3개월쯤 됐을 때 정말 뜻깊은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졸업생 5명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은 남부 이탈리아의 청새치 과잉 문제를, 다른 한 명은 북부의 얼룩조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우리가 배운 건 레시피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철학이었어요. 졸업식에서 안젤라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히 푸른 꽃게 요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태도였죠. 그리고 그 태도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면서 저는 항구를 내려다보는 테라스에 서 있었어요. 오늘도 어부들이 푸른 꽃게로 가득 찬 그물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죠.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변하고 있었지만 우리도 함께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죠.